2018년 12월 28일 영하 25도의 혹한. 평양 엘리트 출신 김철수는 두만강 얼음 위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국경수비대의 후레쉬 불빛이 그의 바로 옆을 지나갔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어요. 결혼식 날 사라진 약혼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절망적인 탈북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가을, 평양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그 시절 말이에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그때 제 나이 27이었고 아버지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일하시는 높은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평생 가정만 돌보시며 저를 키워주셨고요. 우리 집은 평양시 중구역 창정거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곳은 평양에서도 가장 좋은 동네 중 하나예요. 큰 아파트에서 살았고 겨울에도 난방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 시절 저는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고 외무성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좋은 자리에 들어간 거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수야, 좋은 처녀 하나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니? 하시면서요. 그 처녀가 바로 박영이었습니다. 대동강구역 문수거리에 사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아버지가 무역회사에서 일하시는 괜찮은 집안이라고 하셨죠. 첫 만남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만수대 언덕 아래 작은 찻집에서 만났는데 영희가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나타났어요. 얼굴이 참 곱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차분하고 교양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수 동무하고 인사하는데 목소리가 참 맑았어요. 우리는 그날부터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체 사상탑에도 함께 올라가고 대동강 유람선도 타고요. 영희는 의사답게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어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제일 보람 있어요 하고 말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두 집안 부모님들도 이 결혼을 참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김정우는 67이셨는데 철수야, 영희 같은 며느리 얻기 어렵다 하시며 흐뭇해 하셨고요. 어머니 리순자도 의사 며느리면 우리 건강도 돌봐주겠다 하시며 웃으셨죠. 영희 아버지 박남철 동무는 62이셨는데 무역 일을 하셔서 경제 사정이 넉넉했고 어머니 최명숙 선생님은 60이셨는데 오래 교원을 하셔서 품격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해 겨울 우리는 약혼을 했습니다. 영희가 제 손을 잡으며 철수 오빠,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하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들려요. 저도 당연하지, 영희야. 우리는 평양에서 제일 행복한 부부가 될 거야 하고 대답했었죠. 결혼 날짜도 정했어요. 2018년 3월 15일 봄꽃이 피는 때로요. 영희는 하루 종일 웃음꽃이 피어 있었고 저도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영희와 함께 예쁜 아이들도 낳고 두 집안이 화목하게 지낼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북에서도 이렇게 좋은 사랑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운명이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거든요. 해시태그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갑작스럽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영희 아버지 박남철 동무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작은 일이려니 했어요. 그분이 무역회사에서 일하시니까 혹시 서류상 실수나 그런 게 있었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영희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빠, 아버지가 큰일 났어요. 남조선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셨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조선 스파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박남철 동무는 성실하고 조용한 분이셨는데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희야, 진정해. 오해일 거야. 곧 풀릴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북에서는 한번 그런 누명을 쓰면 벗어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당에서 오래 일하셔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봐오셨거든요. 며칠 뒤 더 무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박남철 동무가 보위부에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무역 과정에서 남조선 정보기관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요. 그냥 성실하게 무역 업무만 하신 평범한 아버지셨는데 영희는 매일 울었어요. 오빠,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해요. 밤마다 우시면서 아버지 걱정만 하세요. 최명숙 선생님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거예요. 평생 교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하룻밤 사이에 반역자의 아내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 체제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선량한 사람을 왜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건가? 증거도 제대로 없으면서 왜 사람을 가두는 건가?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고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곤 했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우리 집 분위기도 싸해졌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수야,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구나. 아버지도 심각한 표정으로 아들아, 우리도 당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런 집안과 사돈이 되면 곤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영희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가 항변했지만 부모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잘못이 없어도 상관없다. 이 사회가 그런 사회란 말이다. 아버지가 그런 누명을 쓰면 가족 모두가 똑같이 낙인 찍히는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북에서는 가족 중 한 명이 반역자가 되면 3대까지 연좌제로 처벌받거든요. 영희도, 영희 어머니도, 나중에 태어날 아이들까지도 평생 감시받으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 현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 아이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오빠, 우리 결혼은 안 될 것 같아요. 오빠네 집안에 피해를 줄 수는 없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영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사랑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벽이 우리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이는데 그 차가운 강물처럼 제 마음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이 정상인가? 처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에 대해 진지하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해시태그 결혼식 날 신부가 사라졌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결혼식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악몽 같은 하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을 거예요. 급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어요. 영희 목소리였는데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오빠, 오빠, 어떻게 해요? 보이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엄마까지 데려갔어요. 저도 곧 끌려갈 것 같아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영희야, 진정해. 지금 어디 있어? 집 근처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해요. 집에는 못 들어가겠어요. 보이부 사람들이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영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희야,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당에서 일하시지만 보이부 일에는 관여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잘못하면 우리 집까지 의심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께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얼굴이 굳어지시더라고요. 철수야, 이제 정말 끝났다. 그 집안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어야 한다. 어머니도 아이고 우리가 괜히 그 집안과 인연을 맺으려 했구나. 다행히 결혼 전에 이런 일이 터져서 하시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영희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 아이만이라도 도와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간청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어요. 아들아, 정신 차려라. 지금 그 아이를 도우면 우리 가족이 다 위험해진다. 너도 외무성에서 쫓겨날 거고 나도 당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 맞는 말씀이었어요. 북에서는 그런 거거든요. 반역자 가족과 조금이라도 연관되면 본인까지 의심받는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영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결혼식장으로 정해둔 평양 음식점에는 저희 집 친척들만 모였어요. 신부 측 사람은 아무도 오지 않았죠. 친척 아저씨들이 철수야, 차라리 잘 됐다. 그런 집안과 사돈되면 너만 고생한다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영희만 생각했어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섭지는 않을까? 배는 고프지 않을까? 결혼식 날 신부가 사라진 신랑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며칠 뒤 영희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오빠, 저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여기 있으면 오빠네 집안에도 피해가 갈 거예요. 오빠는 평양에서 잘 사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영희야, 그런 위험한 생각하지 마. 중국 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어요. 그게 영희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뒤로 몇 달 동안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영희 소식을 알려는 사람 하나 없었고 저도 함부로 수소문할 수 없었어요. 혹시 영희와 연결된 것처럼 보이면 저까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외무성에서 일하는 것도 괴로워졌어요. 매일 충성, 혁명, 이런 구호를 외치고 위대한 지도자를 찬양하는 회의에 참석하는데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 집에서도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부모님은 저를 위로하시려고 다른 처녀를 소개해 주시려 했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철수야, 이제 영희는 잊어라. 좋은 처녀 많다. 하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해 여름 우연히 들은 소식이 있었어요. 영희가 정말로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거였어요. 탈북에 성공했는지 실패해서 잡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평양에는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그때부터 저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여기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무슨 죄인도 아닌데 죄인 취급받으면서 이런 세상에서 내 아이들도 키워야 하는 건가? 밤마다 잠자리에서 생각했어요. 영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도 가서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포기하고 살면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 거 아닌가?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도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이라는 상상도 못했던 그 무서운 길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시태그에 시태그 죽을 각오로 결심했습니다. 그해 가을이 되어서야 저는 진짜 결심을 굳혔어요. 영이 없는 평양에서의 삶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외무성에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밥 먹고 이런 일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우연히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조용히 귀띔해 준 건데 영희가 중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다는 거였어요. 철수야, 내 약혼자였던 그 처녀, 남조선에 갔다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는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어요. 영희가 안전하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절망스러웠어요. 이제 정말 영영 만날 수 없게 된 것 같았거든요. 남과 북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대동강변을 걸었어요. 강물이 남쪽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물은 결국 서해로 나가서 남쪽 바다와 만나겠구나. 물도 이렇게 자유롭게 흘러가는데 사람은 왜 이렇게 갇혀 살아야 하나?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28살의 제 얼굴이 벌써 늙어 보였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사랑하는 사람 한번 제대로 못 찾아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조심스럽게요. 탈북 이야기를 대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돌려서 물어봤어요. 요즘 국경 경비가 어떻다더라, 이런 식으로요. 외무성에서 일하다 보니 중국 쪽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서 조금씩 정보를 얻었죠. 두만강 쪽이 상대적으로 경비가 느슨하다는 것, 겨울철에는 강이 얼어서 걸어서 건널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국경수비대가 총을 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돈도 모으기 시작했어요. 탈북하려면 브로커에게 줄 돈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모아둔 돈과 어머니가 혼수용으로 마련해 두신 금반지까지 다 모았어요. 그래도 턱없이 부족했지만 일단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장 어려운 건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몇 번이나 말하려다가 포기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요? 어머니, 아버지, 저 탈북하려고 합니다라고 두 분이 얼마나 기절초풍하실지 뻔했거든요. 2018년 11월 어느 추운 저녁이었어요. 저는 마침내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영희를 찾으러 가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철수야? 영희가 남조선에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가서 찾을 거예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미쳤나? 그게 무슨 소리야? 탈북이라는 게 장난인 줄 아니? 잡히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거야. 어머니는 주저앉으시며 우셨어요. 아이고, 내 아들이 미쳤구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부모님, 저는 영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기서 평생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겠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저를 때리셨어요. 정신 차려. 내가 탈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우리도 다 연좌제로 처벌받는다. 맞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탈북하면 부모님도 감시받고 처벌받게 돼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부모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야 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그 뒤로 한 달 동안 집안 분위기가 얼음장 같았어요. 아버지는 저와 말도 안 하셨고 어머니는 매일 울었어요. 철수야, 엄마가 잘못 키웠나? 왜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니? 하지만 저는 계획을 계속 세웠어요. 12월 말 두만강이 완전히 얼었을 때 건너기로 했어요. 함경북도 온성 쪽으로 가서 거기서 브로커를 만나기로 했고요.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철수야, 정말 못 말리겠니?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가야 해요. 어머니가 제 손에 작은 보자기를 쥐어주셨어요. 그래도 가겠다면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엄마가 너 위에 모아둔 돈이다. 보자기를 열어보니 달러와 중국 돈이 조금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눈물이 났어요. 반대하시면서도 결국은 제 편이 되어주시는 어머니였어요. 무사히 가서 꼭 살아있다는 소식이라도 전해다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탈북길에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말이에요. 해시태그 그날 밤 저는 죽음과 자유 사이를 걸었습니다. 2018년 12월 28일 밤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우면서도 용감했던 밤이었어요. 함경북도 온성까지 가는 길도 쉽지 않았어요. 평양에서 청진까지 기차를 타고 거기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검문 검색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온성에 도착해서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를 만났어요. 김 씨라고 하는 50대 남자였는데 첫인상이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돈부터 보여줘. 첫마디가 그거였거든요. 어머니가 챙겨주신 돈을 보여주니까 이 정도면 두만강까지만 데려다 줄 수 있어. 중국에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해야 해.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하죠? 오늘 밤 11시. 달이 구름에 가려지는 시간을 노려야 해. 브로커가 말했어요. 저녁을 먹을 수도 없었어요. 긴장돼서 목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대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영희야,
내가 지금 너를 찾으러 간다. 조금만 기다려. 11시가 되자 브로커가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여기서부터는 소리 내면 안 돼. 국경수비대가 바로 총 쏜다. 무서운 말이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두만강까지 가는 길은 정말 험했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는 산길을 1시간 넘게 걸어야 했어요. 추위가 얼마나 심했는지 손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따라갔어요.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어요. 강이 꽁꽁 얼어 있었지만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저기 건너편이 중국이야. 보이는 불빛이 중국 마을이고 브로커가 가리켜 주는데 정말 가까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목숨을 걸고 건너야 하는 거리였어요. 지금부터 혼자 가야 해. 나는 여기서 돌아간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어떻게 혼자 가요? 강 위에서는 기어가야 해. 서서 걸으면 초소에서 바로 보거든. 그리고 중국 땅에 도착하면 무조건 달려. 중국 공안도 우리 편은 아니야. 혼자 남겨졌을 때의 그 무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사방이 조용하고 바람 소리만 쌩쌩 들리고 그때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께 기도했어요. 할아버지, 손자가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도와주세요. 드디어 강 위로 내려갔어요. 얼음이 꽤 두꺼워서 다행히 밑으로 빠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기어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얼음이 미끄럽고 무릎과 팔꿈치가 다 까졌어요. 그래도 계속 기어갔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저 멀리서 후레쉬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국경수비대였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움직이면 들킬 것 같아서 얼음 위에 완전히 엎드려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거기 누구 없나? 수비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가까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그들은 다른 쪽으로 갔어요. 아마 강 건너편에서 들린 소음을 확인하러 간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있다가 조용해지자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중국 땅이 가까워졌어요. 마지막 10m 정도 남았을 때 갑자기 또 불빛이 보였어요. 이번엔 중국 쪽이었어요. 이번엔 중국 공안인가? 무서웠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강둑을 기어 올라갔어요. 드디어 중국 땅이었어요. 하지만 안도할 겨를도 없었어요. 브로커 말대로 무조건 달려야 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마을 불빛을 향해 달렸어요. 눈밭을 뛰어가는데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시간 정도 달렸을까요? 드디어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조선족이 사는 마을 같았어요.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보였거든요. 살았다. 그때서야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중국에서 영희를 찾고 한국까지 가는 길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가장 큰 고비는 넘겼어요. 두만강을 무사히 건넌 거니까요. 작은 중국집에 들어가서 물 한 잔 달라고 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조선족이었는데 제 상황을 금방 알아채시더라고요. 어디서 왔어요? 북에서요. 아이고, 고생했네. 일단 몸 좀 녹이고 있어. 그렇게 저의 탈북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건넌 그 밤을 잊을 수 없어요. 죽음과 자유가 종이 한 장 차이였던 그 순간들 말이에요. 해시태그에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중국도 우리를 환영하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불법 체류자일 뿐이었어요. 그 조선족 아주머니가 하룻밤 재워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젊은 친구가 고생이 많구나. 하지만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공안들이 수시로 단속해서 잡히면 바로 북으로 송환되거든.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주머니가 영길시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면 우리 친척이 있어. 일자리도 구해주고 당분간 숨어 살 수 있을 거야.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같은 핏줄이라고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싶었어요. 연길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도 조마조마했어요. 검문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하나? 다행히 무사히 도착했지만 연길도 만만치 않았어요. 중국말을 못하니까 어디 가서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조선족 아저씨를 만났는데 다행히 일자리를 구해주셨어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이었어요. 말은 하지 말고 그냥 일만 해. 주인이 물어봐도 대답하지 마. 신분을 들키면 안 되니까 벙어리 행세를 해야 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어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손이 다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라도 버텨야 영희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저녁에는 조선족 아저씨 집 창고에서 잤어요. 추웠지만 북한 시절 생각하면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무엇보다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북에서는 잠들기 전에도 정치 구호를 외워야 했는데 여기서는 영희 생각만 하면서 잘 수 있었거든요. 한 달쯤 지나서 다른 탈북자를 만났어요. 김형이라고 저보다 2살 많은 분이었는데 이미 중국에서 1년째 살고 계셨어요. 철수야, 여기서 영희라는 처녀 본 적 있어?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탈북자들이 다 여기로 오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바로 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도시로 흩어져. 영희라는 처녀를 찾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김형 말을 듣고 막막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주말마다 연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탈북자들이 모인다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교회, 조선족 식당, 시장 등등. 혹시나 해서 영희 이름을 물어보곤 했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철수 형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남이네요. 혹시 한국 가고 싶으세요? 목사님, 저는 영희라는 처녀를 찾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영희요? 어떤 영희 말씀이시죠? 평양에서 온 박영이라고 의사였어요. 목사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아, 그 자매님이라면 작년에 한국으로 가셨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영희 얘기였어요. 정말요?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나요? 네, 하나원 교육받고 지금 서울에서 잘 지내고 계셔요. 병원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때 정말 울고 싶었어요. 영희가 무사하다는 것,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의사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목사님, 저도 한국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쉽지 않아요. 태국이나 라오스를 거쳐가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리고 중국 공안에 잡히면 모든 게 끝나고요.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위험이 닥쳤어요.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공안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불법 체류자 단속이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신분증을 보여줬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조선족 아저씨가 기지를 발휘해서 얘는 벙어리야. 신분증도 없어라고 둘러대 주셨어요. 공안들이 의심스러워했지만 정말로 말을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뒤로는 더 조심해야 했어요. 목사님과 상의해서 곧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철수 형제, 이제 여기서 더 기다리면 위험해요. 빨리 한국으로 가서 영희 자매님과 만나세요. 그렇게 중국에서의 반년간 생활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힘들고 위험했지만 영희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견딜만 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여행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길 말이에요. 해시태그 마지막 여행이 가장 길고 험했습니다. 이 목사님과 함께 한국으로 가는 계획을 세웠어요. 철수 형제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가야 해요. 거기서 한국 영사관에 들어가면 됩니다. 들으니까 정말 먼 길이더라고요. 하지만 영희를 만날 수 있다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출발하기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길이 제일 위험해요. 중간에 잡히면 중국으로 다시 송환되고 그러면 북한으로 끌려갈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무서웠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2019년 여름 드디어 출발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탈북자 5명이 함께였어요. 다들 사연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은 중국에 시집간 딸을 찾아서, 젊은 부부는 아이 때문에, 대학생은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어서,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가는 길이 정말 험했어요. 기차, 버스, 때로는 걸어서 이틀 동안 거의 잠도 못 자고 이동했어요. 중간중간 검문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목사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가짜 신분증을 보여줬는데 다행히 들키지는 않았어요.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지쳤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안심할 수 없었어요. 라오스 경찰들도 뇌물을 받고 중국으로 송환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했거든요. 여기서도 조심해야 해요. 현지 경찰 만나면 무조건 피하세요. 라오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태국으로 향했어요. 메콩강을 보트로 건너는 길이었는데 그 강이 참 넓고 아름다웠어요. 이 강을 건너면 거의 다 온 거예요. 가이드가 말해줬는데 정말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태국에 도착해서는 방콕까지 가야 했어요. 거기 한국 영사관이 있거든요. 하지만 태국도 만만치 않았어요. 불법 입국자들을 잡아서 구금하는 일이 많다고 했어요. 영사관까지만 무사히 도착하면 돼요. 목사님이 격려해 주셨지만 마지막이 제일 어려웠어요. 방콕 시내에 들어섰을 때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요. 높은 건물들, 네온사인 자동차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어요. 이런 자유로운 세상이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영사관을 찾아가는 길에 마지막 위기가 닥쳤어요. 태국 경찰이 저희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여권 보여줘. 가짜 서류를 보여줬지만 경찰이 의심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다행히 목사님이 태국어로 설명해 주시고 적당한 돈을 주니까 넘어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마지막 힘을 냈어요. 드디어 한국 영사관이 보였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게 보였을 때 정말 울고 싶었어요. 저 문만 들어가면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영사관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여기 들어가면 정말로 영희를 만날 수 있을까? 설레면서도 떨렸어요. 1년 동안 이 순간을 꿈꿔왔는데 정말로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영사관 직원분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안도가 되더라고요. 정말로 자유 땅에 온 거구나. 앞으로 며칠간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며칠이라는 게 길게 느껴졌지만 1년을 기다린 사람이 며칠 못 기다리겠어요? 영사관에서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였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북한 음식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아, 이게 자유의 맛인가 싶었어요. 그날 밤 영사관 숙소에서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평양을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구나.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영희는 정말 만날 수 있을까? 설레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희망은 이거였어요. 곧 한국에 가서 영희를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이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해시태그 꿈같은 재회와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2019년 8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요? 1년 반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공항 직원분들이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시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하나원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어요. 남한말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취업 교육도 받았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도 찾아보고 24시간 편의점도 구경하고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매일이 놀라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영희를 찾는 거였어요. 하나원 상담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박영희 씨요? 아, 알고 있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고 계셔요. 정말로 있었어요.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서 바로 영희를 찾아갔어요. 강남역 근처 큰 병원이었는데 너무 떨려서 한참을 밖에서 서성였어요. 정말 영희일까? 나를 알아볼까? 반가워할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드디어 용기를 내서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박영희 선생님을 찾습니다. 잠깐만요. 간호사가 전화를 걸어주는데 그 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영희였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 1년 반 전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철수 오빠? 영희가 저를 알아봤어요. 영희야. 둘 다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1년 반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거잖아요. 오빠, 정말 무사히 왔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영희도 울면서 말했어요.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영희야. 이제 정말 함께 살 수 있겠네. 그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영희와 함께 서울 구경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 치킨도 먹고 영화관에서 영화도 봤어요. 이게 정말 꿈이 아니야? 서로에게 물어보곤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들이 그리웠어요.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지내실까? 우리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던 2020년 초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부모님들과 영희 부모님들이 함께 탈북을 시도하신다는 거였어요. 북에 남은 브로커를 통해 연락이 온 거예요. 자식들을 따라가야겠다고 결심하셨다는 거였어요. 정말 걱정됐어요. 예순을 넘으신 분들이 그 위험한 길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자식들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오시겠다는 마음이요. 몇 달 동안 연락이 끊어져서 정말 애가 탔어요. 혹시 잡히신 건 아닌지, 다치신 건 아닌지. 영희와 함께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모님들을 무사히 보내주세요. 그러던 2020년 가을,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네 분 모두 무사히 한국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공항으로 마중 나가는 길에 정말 꿈인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부모님들을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많이 야위셨지만 살아계시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며 철수야, 아빠가 늦었다 하시는데 정말 목이 메었어요. 영희 어머니는 영희를 보시고는 우리 딸 고생 많았구나 하시며 우셨어요. 그동안 서로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공항에서 우리 6명이 다 같이 울었어요. 하나원에서 부모님들이 교육받는 동안 우리는 결혼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결혼이었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터놓으셨거든요. 이제 진짜 가족이다 하시면서요. 2021년 봄 우리는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나원에서 만난 탈북자 친구들, 도와주신 목사님들, 한국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 모두가 축복해주는 가운데 정말 행복한 결혼식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완전한 나만 아이들이에요. 자유롭게 뛰어놀고 마음껏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가끔 아이들이 물어봐요. 아빠, 엄마, 북한이 어떤 곳이야? 그럼 저는 말해줘요. 거기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단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자유롭게 갈 수 있을 거야. 부모님들도 이제 한국 생활에 적응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여기 와서 보니까 통일이 꼭 필요하구나 하시고
영희 아버지는 우리 세대에는 고향 땅을 다시 밟아봤으면 좋겠다 하세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평양도 보여주고 두만강도 보여주고 싶어요. 그때는 자유롭게 무서워하지 않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감사해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고, 자유롭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도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